안녕하십니까. 이번 2026학년도 임용 초세 합격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중등특수 초수의 임용에 합격을 했는데요. 여기 PPT에 지금 그림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어느 지역을 치렀는지 단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주 지역, 평가원 지역이죠. 이 평가원 지역을 시험 치러서 초수에 합격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로는요. 처음에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점수를 얼마나 맞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 학습 스타일이 어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마쳤으면 두 번째로는 제가 초수 합격을 위해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혜인 교수님을 왜 선택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월별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교육학 그리고 전공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은 합격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점수를 볼 수 있는데 제 1차 성적을 보면은 77.33점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제주 지역은 커트 라인 점수가 68.33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커플 9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수로 따지자면 이 커플 9점 점수가 컷 점수에서 플러스 9점 점수가 조금 높은 점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아심 때문에 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9점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성적은 100점 만점에 이렇게 97.21점으로 점수를 맞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로 운이 좋게 다행히 이렇게 맞을 수 있어서 초수로 임용을 합격하게 됐고요. 이 총 성적을 보면 174.54점이 나오는데 총 200점 만점입니다. 1차 점수 100점 만점, 2차 점수도 100점 만점 해서 총 200점 만점 해서 총 성적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제주 지역이 166점이 나왔습니다. 166점에 저는 거기에서 플러스 8.5점으로 맞아서 더 높은 점수를 맞아서 임용에 합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제가 교육학 점수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교육학은 20점 만점입니다. 20점 만점에 저는 17.33점 이렇게 나왔고요. 전공 같은 경우는 80점 만점에 60점 맞았고요. 수업 실현은 50점 만점입니다. 50점 만점에 운이 좋게도 50점을 맞았고요. 그리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너스가 돼서 47.21점을 맞았습니다. 제 점수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극피입니다. 극피. 여러분들 MBTI 다 아시죠? 보통 임용 이제 다음 카페 저희 특수교사를 꿈꾸며라는 그런 다음 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합격 수기들을 읽다 보면은 거의 다 웬만하면 J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저 또한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해봤지만 조금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침 인간형도 아니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매우 힘들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매우 힘들었고 그냥 어쩔 때는 오후에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공부하기도 했고 되게 약간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는 극피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딱히 계획도 그렇게 세우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초수에 합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학습 스타일은 문제를 먼저 푸는 그런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학습 스타일은 제가 주변 합격하신 선배님께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인강을 듣는 것보다는 저는 문제를 먼저 풀었어요. 해당 인강에 오늘 들어야 할 그 인강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나 아니면 형성평가 문제 아니면은 각 강사님들이 주시는 그런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해설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인강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확실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기출 문제라든지 오늘 들어야 할 그 인강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안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문제를 읽고 접근을 할 때,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겠지? 하고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인강을 들은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요. 아, 내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인강을 들어보고 해설지도 한번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였구나. 라고 다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먼저 풀면은 확실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깨닫고 이런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인강을 듣는 것보다는 그런 수업을 듣기 전에 그 수업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든 이런 학습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방법을 제가 무조건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의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만약에 이런 학습 방법을 한번 추천드리는 겁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목차로는 제가 초수 합격을 위해서 대학 생활을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초수 합격을 위해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임용 공부를 미리 시작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인강을 보시는 여러분들 선생님들 이 아마 이번 2027 학년도 시험에 대해 처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다고 하신다면 조금 이 지금 인강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신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다, 자신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인강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재수생이신 분들, 뭐 삼수생이신 분들, N수생이신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이 인강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조금 글씨가 살짝 많은데요. 먼저 차근차근 제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임용 시험을 위해서 제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할 때 2학기로 복학을 했는데요. 2학기에 복학할 때 9월에 학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3월에 엇복학이라고 엇박자를 탈 수 있거든요. 코스모스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노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임용 시험이 11월에 있는데 그 11월 동안 최대한 임용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군대 전역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바로 3월에 복학을 했어요. 만약에 엇복학을 할 수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거든요. 저도 엇복학이라는 이 개념을 군대에서 알았어요. 군대에서. 만약에 이 인강을 들으시는 뭐 군대에 계신 선생님들이 있거나 그러신다면 저 엇복학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엇복학을 해서 저는 이 2학년 2학기 때 대학교를 복학하고 바로 이렇게 대학교 졸업 준비를 빠르게 다 마쳤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그리고 과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학교 졸업 조건이 뭐 임용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사 상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때 다 따버리고 뭐 컴퓨터 자격증, 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국가 자격증, 뭐 졸업 점수 이런 거를 한 학기에 다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임용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한 학기 때 다 해 버리고 그리고 노량진에 나중에 추후에 노량진에 올라가기 전에 그 대학교에서 수강해야 되는 학점이 있잖아요, 졸업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학점을 최대한 빨리 다 따려고 했어요. 이 계절 학기를 이용해서. 계절 학기 추가 돈 내고 이제 종강을 했을 때 방학을 할 때 그래도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학점도 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 학기 만에 다 해버리고 그 다음 학기 제 대학교 3학년 1학기죠. 이 6월부터 그리고 내년 4학년 제가 1학기 때까지 약 1년 반 동안 임용 공부를 미리 접해봤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러면 대학 생활을 안 하셨냐? 대학교 라이프를 안 즐기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안 즐겼습니다. 저는 그걸 과감히 포기하고 대학 생활, 대학교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바로 임용 공부만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좀 팩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 조금 극단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맞닿아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수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저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특수교사를 꿈꾸며라는 그 다음 카페에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합격 수기를 적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차선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라이프를 즐기기보다는 이렇게 한 학기 만에 다 대학교 졸업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 채워버리고 바로 다음 학기에 1년 반 동안 노량진에 올라가기 전까지 임용 공부를 미리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임용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했냐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특수교육학 있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지금 현재 2월 달이니까 아마 박혜인 교수님께서 청각장애 다 마치셨고 뭐 의사소통장애, 시각장애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특수교육학 기본 이론을 미리 다 들어봤어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특수교육학 기본 이론을 한 2번 정도, 2바퀴 정도 이렇게 인강을 수강하면서 공부하고 기출분석 인강도 한번 들어봤어요. 기출분석도 해보고 장트법 인강도 한번 들어보면서 암기도 해보고 점자도 한번 공부해봤어요. 점자도 한번 공부해보고 그리고 지문자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교육학, 저희도 교육학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등 특수 선생님들. 교육학 기본 이론도 한번 수강을 해봤어요. 이렇듯 만약에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미리 공부해 보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마냥 외우거나 암기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한번 맛보기도 해보고 특히 저는 이렇게 저의 학습 스타일을 찾아가려고 매우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극피라고 했잖아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뭐 일어나는 대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 그냥 오늘 뭐 이런 거 공부하지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바로 공부하는 스타일. 딱히 막 플래너를 적어가면서 계획을 세우진 않았거든요.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 미리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미리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임용 공부를 미리 접해 가면서 나의 학습 스타일이 뭔지 저는 미리 도전을 해봤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계획 세워가면서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나는 계획형 학습 스타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미리 깨달았고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미리 깨달았고 나는 서브노트 만드는 스타일이 조금 안 맞는구나라는 것도 미리 깨달아서 막 그 마인드맵도 한번 막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단거나 공부 스타일이 나랑 잘 맞겠다라는 거를 대학교 때 임용 공부를 미리 해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량진 가서는 확실하게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학습 스타일을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미리 경험해보고 도전해봐서
좀 찾아가셨으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는 수업 하나만 남겨 놨어요. 수업 하나만 남겨 두고 계속 노량진에서 살면서 1년 동안 네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수 임용 합격을 위해서 이렇듯 대학교 점수도 대학교 졸업을 하기 위한 조건들도 미리미리 채워 놨고 임용 공부도 미리미리 해 보면서 '내 학습 스타일이 뭐지?' 계속 깨달으기 위한 작업을 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에 군대에 계신 선생님들 혹은 2 학년, 대학교 2 학년 혹은 대학교 3 학년이신 선생님들은 한번 임용 공부를 미리 해 보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3 챕터 그 대학교 초수 임용 합격을 위한 대학 생활은 어땠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죠. 죄송합니다. 이번 세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왜 박해인 교수님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줄로 글을 써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중등 특수 기준입니다. 중등 특수 기준으로 2024 학년도 시험이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이거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어려웠거든요. 구체적인 예시로 뭐 K카스투 이런 검사 도구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리고 C사 그 지역사회 적응 검사 도구도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특수교육 공학 파트에서 나중에 지금 기본 이론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공학 파트에서 갑자기 C퍼프 스위치라고 그 불기 빨기 스위치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리고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막 나왔거든요, 2024 학년도에. 이제까지 연도별 기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3 학년도 시험도 어려웠지만 '아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올까?' 싶었는데 더 어렵게 나왔어요, 2024 학년도 때. 근데 그다음 학년도 임용 시험에 2025 학년도 시험 때는 갑자기 너무 시험 엄청 쉽게 나와 버린 거예요, 시험이. 그러면 제가 치를 2026 학년도 시험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엄청 어렵게 나왔고 엄청 쉽게 나왔고 그럼 내가 임용 시험을 치를 2026 학년도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결론을 내린 게 어느 정도 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어렵지도 엄청 쉽지도 않은 그런 교사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 변별도를 가진 시험 문제를 만들겠구나. 딱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당황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박해인 교수님께서는 되게 방대한 양을 다루시거든요. 우리 특수교육 학 그 이론에서 되게 방대한 양도 다루고 깊이 있게 다루세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시험장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문제를 접했을 때 당황을 하지 않을 교수님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박해인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박해인 교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방대한 양을 다루기도 하고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 박해인 교수님께서는 계속 우리 기본 이론반 그리고 4월, 6월에 기출 분석반 하지 않습니까? 이때 계속 줌으로 이렇게 봐 주세요. 이렇게 질문 던져가면서 "이거 뭐였어요, 선생님? 저거 뭐였어요, 선생님?" 하면서 계속 봐 주세요. 그게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박해인 교수님이랑 계속 줌으로 티키타카 하면서 '아 내가 여기에서 잘못 말했구나. 아 박해인 교수님께서 내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해 주시네. 아 내가 잘못 오개념이 있었구나. 오개념이 있었구나. 이렇게 수정을 해야겠다.' 되게 좋아요. 이런 그런 커리큘럼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매일 퀴즈라고 이제 박해인 교수님 카페에 이제 계속 올라오세요. 그 밴드에 계속 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총론 문제가 계속 올라오는데 강제성이 부여되거든요. 그럼 박해인 교수님이 되게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그거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박해인 교수님 한번 수강을 하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 박해인 교수님을 왜 선택을 했는지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월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육학 그리고 전공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교육학이 저희 100점 만점에 20점 아닙니까? 그리고 전공이 100점 만점에 80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8대 2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적인 면으로나 노력적인 면으로 다 8대 2 비율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학이 2, 전공 8. 그래서 저 발표도 8대 2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학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학이라는 학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았던 학문 중 하나였는데 그래도 운 좋게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0점 만점에 17.33점을 맞았는데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그래요. 정말 어렵고 약간 외국어를 약간 번역투가 너무 심해가지고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학문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우리 지스쿨에 박혜인 교수님 그리고 아마 우리 중등특수 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박혜인 교수님을 수강하시면은 아마 교육학을 우리 지스쿨에 계신 설부영 교수님 많이 수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교수님을 수강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설부영 교수님 교육학을 수강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1월, 4월에 기본 이론 이렇게 두 바퀴 돌리시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학습 스타일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설보영 교수님이 주시는 이 형성평가지가 있어요. 그 수업에 해당하는 형성평가지를 맨날 이렇게 뿌려주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수업을 듣기 전에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봤어요. 형성평가를 풀어보면서 아,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근데 아직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다 틀려요. 그래도 한번 풀어봤어요.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설보영 교수님 교육학 수업도 들어보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구나. 하면은 기억에 되게 오래 남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수업을 듣기보다는 그 수업에 해당하는 형성평가지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4월 달에 4월 아마 4월 초중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 각 이제 회사마다 이렇게 교육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무료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설보영 지스쿨에 계신 설보영 교수님도 그렇고 무료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4월 달에 막 올라오거든요. 전 여기에 그래도 웬만하면 거의 다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면서 아, 이런 개념이 중요하구나. 이 교수님은 이런 개념을 모의고사에 냈네. 아,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계속 깨달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교육학 개념들을 체크해가면서 계속 개념을 확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월, 4월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5월, 6월에는 우리 설부연 교수님께서 객관식 문제 이렇게 풀어보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기본 이론 때 1월, 4월에 배웠던 그 기본 이론 때 배웠던 그 개념들을 이 객관식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암기하기보다는 옛날에 13학년도 이전에는 객관식이었는데 그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교육학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개념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하고 마찬가지로 연도별 기출 문제를 이렇게 수업 듣기 전에 제가 한번 먼저 풀어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다시 5개념을 수정해 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했어요. 7월, 8월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교육학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학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특수교육학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월이랑 3월 이 커리큘럼에 기본 이론반 수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수교육학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박혜인 교수님 수업을 듣기 전에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파트를 듣기 전에 박혜인 교수님 기본 이론서에 맨 뒷장에 보시면 대표 기출 문제라고 있어요. 저는 그 청각장애 파트에 해당하는 그 대표 기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거든요. 다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박혜인 교수님 그 책이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봤거든요. 이 박혜인 교수님 기본이론, 청각장애 파트, 데시벨 HL 이 개념에 해당하는 대표 기출 문제가 이런 게 있었구나. 저는 옆에 미리 적어놨거든요. 수업을 듣기 전에. 데시벨 HL 이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 이게 기출에 나왔었구나. 0 데시벨 HL 그리고 마이너스 5 데시벨 HL 의미가 무엇이냐고 임용시험에 물어봤었구나 라는 거를 박혜인 교수님 그 대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이 데시벨 HL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지적 에너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용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미리 수업을 듣기 전에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박혜인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 개념은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럼 진짜 내 머릿속에 있는 인지적 에너지를 다 투하해서라도 지금 박혜인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안 한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안 한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가볍게 들어도 되거든요. 되게 효율적으로 박힌 교수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월, 3월 달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혜인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줌으로 함께하는 그런 스터디가 있어요. 저는 이 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박혜인 교수님에게 해당 주에 배웠던 개념들을 컨펌 받기 전에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점검도 해보면서 스터디원들이랑 점검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복습하고 스터디원들이랑 점검하고 박혜인 교수님한테 점검받으면은 복습 효과가 벌써 3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에 참여하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했고요. 법이랑 총론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는 이 어플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저는 아이패드로 공부를 했거든요.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이거 어플 정말 좋아요. 굳이 암기펜, 암기 시트 살 필요도 없고 프린트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워드마스킹이라는 어플은 이런 식으로 제가 상반기 때 이거 법이거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인데 상반기 때는 이런 식으로 뚫어 놓을 수가 있어요. 빈칸을 제가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글씨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암기해 갖고 점점점 하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빈칸을 더 확장해 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법뿐만 아니라 총론,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총론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상반기 때부터 이렇게 빈칸을 하나씩 뚫어가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 이론반을 다 수강하게 되면 단순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이 몇 가지 보이거든요. 여기 예시를 적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UDL이라고 특수교육 공학 파트의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UDL 그리고 또 공학 파트의 웹 접근성 2.2 그리고 검사도구 이건 진단평가 거기에서 배우게 되실 텐데 검사도구 그리고 DSM-5TR 정서행동장애 파트 있어요. 그리고 점작 규정도 저는 이렇게 이 워드마스킹이라는 어플로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지워가면서 법처럼 암기했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는 총론뿐만 아니라 강론도 있어요. 박혜인 교수님께서 기본 이론반이 끝나면은 이 교육과정 강론을 다뤄주세요. 기본 교육과정, 국수사과 영음미체 이렇게 다 다뤄주시는데 그것도 되게 잘 가르치세요. 우리 박혜인 교수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파일 해가지고 이 워드 마스킹으로 다 지워가면서 암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가져왔는데 웹 접근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침 이렇게 다 지워가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대 효과 같은 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지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 이론반 때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 빈칸을 더 확장해 가면서 빈칸을 더 뚫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 우리 이제 4월, 6월 달에 기출 분석과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기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샘플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2023학년도 중특 B8번 문제인데요. 이거 청각장애 파트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아마 청각장애 파트를 공부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청각장애 파트로 가져왔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읽기 우리 독화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 말읽기라는 건 이퀄 해서 아, 독화구나. 근데 독화의 정의도 한번 써보고 독순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독화랑 독순이랑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지? 그런 것까지도 확장해서 기출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종합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 기억에 해당하는 개념이 종합을 쓰면 되는 거구나. 그냥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란 색깔로 쳐가면서 아, 이게 종합 능력의 정의구나. 그러면은 다음 시험에는 종합 능력의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노란 색깔 글씨를.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또 종합 능력에 어떤 개념들이 있지? 아, 지각 종결이랑 개념 종결도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기출 분석을 확장해 가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 이렇게 시각적으로 유사한 음소, 이거는 독화소, 다른 말로 시각소라고 하는데 아, 독화소 자음에 뭐뭐 있었지? 아, 드뜨뜨르느, 크크크흐, 뿌뿌뿌무, 츠츠츠스스, 아, 이렇게 있었지? 하고 이게 초등 기출에 나왔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거기에서 파, 피읍이랑 비슷한 음소를 가진 거 그거 쓰라고 했었나? 그래서 미음 쓰는 걸로 이렇게 기출에 나왔었거든요. 독화소 쓰라고. 이런 식으로 얻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출 분석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가면서 기출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도 보면 자신이 받아들인 잘못된 정보를 상황에 따라서 수정한다. 이거는 유연성, 융통성, 독화자 변인에 해당하는 융통성에 해당하는 개념이구나. 그럼 이것도 저는 암기를 했어요. 지문 같은 것도. 왜냐하면 다음 시험에 융통성, 유연성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기출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지도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기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출 분석은 이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라는 그런 샘플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기출 분석한 걸 토대로 박해인 교수님 기본이론서 있잖아요. 거기 기본이론서에 단권화를 했어요. 이렇게 박해인 교수님 책에는 빈칸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 빈칸이 많은데 이런 빈칸에 방금 융통성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23학년도 중특 문제에 나왔었구나. 지문으로 자신이 받아들인 잘못된 정보를 상황에 따라서 수정하는 게 융통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계속 단권화를 해놨어요. 기출 분석한 걸 토대로. 그러면 다음 시험에 융통성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난 이걸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 분석 박해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 분석한 거를 더불어서 저는 이런 강론서를 샀어요. 메이저 강론들만. 뭐 지적 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 송중만 교수님 이렇게 파란 색깔 진한 파란 색깔 책 있잖아요. 청각 장애 파트 같은 경우는 고은 교수님 이런 거를 강론서를 사서 읽고 이거를 토대로 또 단권화를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청각장애 파트예요.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거에 고은 교수님 강론서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 장애인 복지법에 왜 청각장애랑 편형기능 장애로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 이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거를 박해인 교수님 기본이론서에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런 걸 하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제가 박해인 교수님 기본이론서에 단권화 작업을 할 때 이런 것도 써놨어요. 고은 교수님 강론서에는 1000Hz는
대부분 피검자들이 가장 쉽게 듣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1000Hz부터 수능 청력 검사, 기록 청력 검사를 실시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단권화를 해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2026학년도 초등 특수 기출 문제에 그대로 나왔어요. 주파수 측정은 대부분의 피검자가 가장 쉽게 듣는 것으로 파악되는. 그럼 여기에 누가 봐도 1000 쓰면 되겠죠. 여기에 니은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시오. 그럼 1000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강론서를 읽고 단권화를 하는 이유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출 문제에. 또 다른 예시는 이렇게 고은 교수님 책에 수능 청력 검사의 기도 청력 검사는 250에서 8000Hz까지 한다. 그 이유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말소리가 분포되어 있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강론서를 읽고 박희인 교수님 기본 이론서 그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 옆에 메모를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번 2026학년도 초등 특수 기출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파수 측정 범위 250에서 8000Hz이다 하고 이 기도 검사 밑줄진 기억의 범위를 측정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말소리가 분포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말소리가 분포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박혜인 교수님 기출 분석도 들으면서 이렇게 단권화도 하고 따로 제가 강론서를 사가지고 강론서 읽으면서 더 단권화를 확대해 나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론서를 기반으로 단권화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께는 추천드리지만 아직 2027학년도에 임용을 목표로 하고 계신 처음으로 임용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추천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선택을 하시고 제가 무조건 이대로 공부하세요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선택을 하시고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나랑 맞지 않는다 생각하시면은 다른 합격 수기로 이렇게 차선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예시들도 있고요. 시간상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 문제풀이반 때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강론서를 사서 문제풀이반 때도 박혜인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단권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1월 달 모의고사 반 때는 박혜인 교수님 모의고사를 수강하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방금까지 단권화 작업을 한 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인출표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청각장애 파트에 해당하는 제가 만든 인출표인데 인출표를 한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무한 인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단권화한 그 작업을 바탕으로 이렇게 인출표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무한 인출을 했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월별 공부를 했고요. 실제 시험장에 들고 간 거는 이렇게 최종 병기 노트라고 제가 이제까지 공부를 하면서 잘 암기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부분들, 내 약점인 것 같은 부분들만 이런 식으로 노트에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적어서 이것만 봤어요. 시험장에서. 다른 건 보진 않고 이것만 보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목차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저는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만의 강한 동기부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마라톤 같은 시험이라 되게 장기 레이스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런 강한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저를 지원해 주시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이제 어려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아니면은 정말 기회가 없다. 개인적으로 낭떠러지에 있는 나는 지금 현재 낭떠러지 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자신만의 그런 현실적인 강한 동기부여도 좋으니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서브노트라든지 단권화라든지 인출표라든지 아니면 제가 만든 뭐 이런 최종 병기 노트 이런 거 만든 걸로 절대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작업을 했으면은 계속 무한으로 인출을 하는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쳐내야 돼요. 뭐냐 자신이 완벽주의자라고 이 한 페이지를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정복 못 하거든요. 임용 시험은 뭔가 아리까리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나아가고 다 1회독 했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이런 모래성들을 다시 차근차근 쌓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1회독, 다시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계속 무한 회독. 그러면서 탄탄해지는 거니까 지금 너무 내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도 너무 불안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2027 학년도 임용의 주인공은 바로 선생님들이라는 이렇게 문구를 띄워주고 싶었어요. 무조건 되는 시험이니까 열심히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되는 시험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는 핸드폰 이 배경 화면에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저는 맨날 읽었거든요. 공부하기 전에 "나는 된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뭐 나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거 다 읽었어요, 맨날. 그러니까 한 번씩 이거 읽는 이유도 저희 뇌가 인간의 뇌가 생각보다 단순하대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주변에서 "아 무슨 뭐 임용 시험 그거 되겠냐." 뭐 이런 말들은 다 제쳐두시고 계속 긍정적인 말들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앞으로 계속 쳐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선생님들도 무조건 될 수 있으니까 어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